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에디션입니다. 크리스마스 언저리에 매년 증시에서 나오는 얘기가 보통 산타 랠리란 단어죠. 이 산타처럼 이제 증시 랠리가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 이런 개념인데, 올해는 이 산타 랠리가 좀 실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사실 일본의 통화정책 변경이 있는 건가 라는 이 궁금증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트위터에서 지금 입방정스럽게 떨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사실 혼자서 계속해서 통화 완화책을 펴고 있었죠. 전 세계가 통화 긴축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고집하던 그런 국가예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진 않았지만 사실상의 금리 인상을 했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게, 기존에는 국채 10년물 금리 목표, 이제 YCC,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해가지고 국채 시장 금리 자체를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려고 했죠. 이제 0%가 목표인데 상하단으로 0.25%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열어줬었어요. 지금까지는 국채 10년 금리가 변동폭 상단인 이 0.25%에 계속 찍혀 있었죠. 실질적으로는 0.25%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기본 0%, 국채 10년 금리 제로 금리는 그 기조를 유지하되 이 상하단 변동폭을 0.5%로 열어줬어요. 그러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국채 10년 금리가 바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사실상의 금리 인상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있고, 금리가 급등한다는 거는 엔화 입장에서 강세니까 달러엔 환율은 빠지겠죠. 그리고 일본 증시 입장에서도 지금 전 세계에서 올해 봤듯이 금리가 오르면은 테크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펀딩 코스트, 금융 비용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증시가 다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하얀 선이 G10 국가들의 정책 금리 평균 금리예요. 미국 외에 뭐 각종 나라들이 다 따라서 금리 엄청 빠르게 올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2.6%가 지금 현재 G10 국가들 기준금리 평균인데, 일본은 이 파란 선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금리를 2016년 들어서부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꺾일지 아닐지, 그래서 이 정책이 변할지 아닐지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마침 이 현재 일본은행 총재인 구로다 총재가 내년 4월이면은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국채금리 10년에 상단폭을 올려줬다는 것 자체도 이런 식으로 긴축을 시작한다는 거 아니냐라는 시그널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선반영을 했죠. 어떻게 선반영하냐면은 일본 은행주들 주가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 제일 빨리 혜택을 받는 산업이죠. 예대금리 차를 생각했을 때 예금금리 늦게 올리고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까 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 초반에는 은행주가 이렇게 수혜를 받는데, 일본에서도 은행주가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직은 통화 완화 스탠스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CPI 목표치 2%를 이제 구조적으로 맞추기 전까지는 통화 완화를 멈출 생각이 없다. 계속해서 완화책을 펴서 경기를 부양할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11월 소비자 물가를 보시면 3.7%가 찍혔죠. 엄청 폭등을 한 상황이라서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면은 긴축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인 것 같아요. 물론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잠시 일시적으로 그런 거고, 이 긴축을 하는 순간 바로 꺾인다. 공급망 문제 해결되고 이 수요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바로 꺾일 수 있다. 요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일본 엔화 숏 베팅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엔화 숏 베팅이라는 거는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데 베팅했다는 건데, 요 차트 보시면은 이제 0을 기준으로 네게티브, 그래서 숏 베팅이 이만큼 되게 많이 늘어났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넷 포지션인데, 이게 넷 포지션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환율도 낮아지고 있는, 이제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단순히 일본 그 자체만의 문제는 아닌 게, 일본이 긴축으로 방향을 틀면은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에 뿌려놨던 자산들을 팔고 본국으로 다시 돈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긴장을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하고 있죠. 왜냐면은 일본이 세계 최대 해외 순자산 보유국인데 7, 80년대까지 엄청나게 잘 살았던 나라다 보니까 그 돈들을 계속해서 해외에 투자를 해왔죠. 일본의 저금리에서 탈출해서 고금리 국가들,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국가들에 투자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거를 다시 일본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굳이 해외에서 위험하게 들고 있을 필요가 있나? 다 팔아서 우리 본국으로 가져가자, 이런 수요가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도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해외 자산을 팔고 엔화를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엔화를 사려는 수요가 증가를 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엔 환율은 또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 숏배팅이 더더욱이나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 경제 상황도 빠르게 짚고 가면은, 이 차트는 이제 G7 국가들의 GDP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영국이 최악입니다. 지금 영국이 최악이고, 이제 일본이 그 다음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일본도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말하듯이 아직 긴장을 놓을 때가 아니다, 긴축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여기 있긴 한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3분기에 다시 올라오긴 했죠. 이게 사실 올해까지는 실물 경기에 금리 인상 여파가 다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게 시장 예상이니까 2023년에 이 숫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다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플레 자체에 대한 예상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긴 합니다. 미시간대에서 1년 후에 인플레가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걸 조사를 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2023년 말 인플레가 7, 8%가 아니라 4.4%까지 떨어진다. 빨간 라인 보시면 어쨌든 이제 매달 설문조사 하는데 그 수치가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제 바이든이랑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났죠. 바이든은 이제 또다시 금전 지원 패키지 그리고 무기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모습이었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 전쟁에 지원을 하면서 전쟁이 뭐 좀 더 길어지더라도 돈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요.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 상한선을 결정을 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국가들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가격 상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수준에 대해서 이견이 갈렸었는데, 어쨌든 정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고, 시장 참가자들은 시장 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논리적인 가격 움직임을 좋아하고 거기에 따라서 베팅하는 걸 업으로 삼는데, 범국가 집단이 들어와서 가격을 아예 왜곡을 시켜버리면은 해지도 어렵고 아예 거래도 어렵고 돈을 어떻게 벌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부터 전면 개방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설 격리가 일단 5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가 격리를 해야 됐으면은 자가 격리만 3일 하면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리오프닝 역풍이 불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방역을 엄청나게 빡세게 제로 코로나로 가다가 한순간에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바꾸다 보니까 그동안에 집에만 갇혀가지고 사실 면역력이 오히려 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가 다들 코로나 집단 감염되고, 근데 또 그동안 의약품 공급망이 딱히 보강되진 않았죠. 그래서 의약품이 또 그만큼 필요한 만큼 깔리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의약품들, 이 해열제나 감기약이 엄청 부족 사태를 보이고 있고, 가격을 18배씩 높여 파는 약국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암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100배씩 올라서 엄청 높은 가격에 이 기본 해열제 감기약이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 보시면 어쨌든 이제 경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2년은 정말 최악이었죠. 이제 코로나 때랑 비슷하게 그 전에 뭐 엄청 높은 경제 성장률 기록하다가 22년에 완전 꺾였었는데, 내년에는 경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밖에 없긴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컨텐츠 검열 자체도 완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K 드라마도 어쨌든 올해인가 내년에 16개인가 방영을 한꺼번에 한다. 그동안은 막혔었는데 이제 다시 열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치나 빌리빌리처럼 이 동영상 컨텐츠 플랫폼들의 이 주가들이 다시 힘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가 다채로워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건덕지가 많아지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론 머스크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었죠, 지금까지. 테슬라의 오랜 투자자들도 트위터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를 태그해서 테슬라를 까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게 이 테슬라 경영진 승계 계획, 일론 머스크가 계속 할 건지, 아니면은 집중 못할 거면 딴 사람 물려줄 건지, 그럼 누구한테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서 알려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는 언제 관둘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지분 매도, 테슬라 지분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최근 1년 동안 거의 40 빌리언 어치를 팔았죠. 올해 테슬라 주가 하락에 되게 주범이 일론 머스크 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답글을 쓴 게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열받게 한 게,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 전반은 빠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달았죠. 근데 사실 이거를 뭐 테슬라 주주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이건 거의 그냥 바보 취급한 것 같은데, 이게 참고로 S&P 지수가 이제 20% 빠졌죠 올해. 근데 테슬라 주가가 지금까지는 이제 69% 빠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전반에 빠지는 건 오케이, 맞는데 혼자만 3, 4배 더 빠지고 있으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긴 하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본업 전기차 수요 둔화 자체도 계속 걱정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인센티브를 2배로 늘렸어요. 소비자한테 할인폭을 그만큼 더 준다는 거니까 인도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밀어내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실적이 이제 판매 대수 실적은 잘 나와도 마진이 덜 나올 수 있다, 이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이제 훼손을 줄 수 있다, 이 걱정이 공존하는 정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본인 트위터 계정에서 본인이 트위터 CEO를 관둬야 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죠. 보시면 이제 17 million people이 보트를 했는데 57.5%가 당연히 관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로 관둘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설문이 끝난 다음에 트위터 CEO직을 넘겨받을 만큼 멍청한 사람을 찾게 되면은 최대한 빨리 그만두겠다라는 식으로 한 번 더 트윗을 했죠. 지금까지는 계속 이거 쇼맨십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테슬라 지분 매도에 대해서는 본인 트위터에서 이제 오디오 챗을 했습니다. 앞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내에는 테슬라 주식 추가로 안 팔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죠.
사실 올해는 거의 입만 열면 뻥치고 있는 사람이어서 테슬라 주식 본인이 파는 거는 끝났다 라는 식으로 여러 번 얘기하고 계속 더 팔았죠. 그래서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 외 기업들 주요 실적을 짚고 가면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본진인 광고 사업에 또다시 타격이 있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반독점 혐의로 벌금을 뜯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미래 먹거리라고 이제 밀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3D VR 기기 개발 주요 임원이 관뒀습니다. 본업도 힘들고 미래 방향성도 계속해서 힘든, 당분간 계속해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을 맞이한 것 같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바타2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일단 실적이 좋긴 좋아요. 나쁘진 않은데 한국이랑 북미에서 박스오피스 압도적 1위죠. 그런데도 어쨌든 시장 예상치보다는 매출이 덜 나왔고,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사실 이 영화관이 이제는 리오프닝과 함께 돌아왔잖아요. 이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3D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관 가서 봐야 되는 요 영화라서 그런데 이 북미 매출의 61%가 3D 매출이었다고 그래요. 참고로 이제 올해 북미 매출 2위였던 블랙팬서 2 같은 경우에는 3D로 본 사람들이 17%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바타는 돈을 더 내고 비싸게 주더라도 3D로 봐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이 차트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큰 범위에서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 아니면은 집에서 스트리밍으로 본다, 아니면 안 본다, 이제 이 설문을 한 결과인데, 여러 영화들이 있어요. 주요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등 21%의 사람이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고 대답한 게 바로 이 아바타2죠. 그래서 이 관객 수도 관객 수인데 관객 하나당 마진 얼마나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도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하나 문제는 이제 협력사들이 안 도와줍니다. 일본에 있는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2 상영하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영화표를 환불해주는 사태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밸류 체인이 다 같이 커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영화 같기도 합니다. 컨텐츠 얘기를 이번 주엔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NFL 미식 축구 컨텐츠에 대한 독점 중계권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제 라이브 스포츠까지 서비스한다. 기존에는 광고 매출 위주의 비즈니스였다면 라이브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구독을 해서 보는 게 더 익숙한 서비스다 보니까 구독 매출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스포츠 컨텐츠를 점 찍은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아마존이랑 애플도 같이 경쟁을 했었는데, 이번에 아마존은 기존에도 이미 NFL 중계권 일부 갖고 있고,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MLB 야구 중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운동 콘텐츠까지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 클래스를 방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피트니스 콘텐츠, 집에서 홈트 할 때 유튜브 홈트 영상들 틀어놓고 보듯이 이제 넷플릭스 틀어놓고 봐라, 이런 개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크립토 세계의 또다시 이슈 하나가, 암호화폐 채굴업계 3대장 중에 하나 코어 사이언티픽이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크립토 가격도 엄청나게 빠지고 시장도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가지고 파산을 신청을 했는데, 암호화폐 채굴업체들은 상장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코어 사이언티픽, 테라울프, 라이엇 블록체인이 있는데 올해 주가 마이너스 99%입니다. 이 코어 사이언티픽은.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데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파산보호 신청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에 뜬금포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 서류를 뜯어보니까 자산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나중에 다 까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보유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 보니까 이 회사를 뭐 정상화, 회생시켰을 때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목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몰렸고, FTX 같은 이런 사기꾼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모델이죠. 거래소가 다 사기꾼이라는 건 아니고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고객 돈을 그냥 맘대로 쓰고 빼돌려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채굴 같은 경우에는 채굴을 위한 뭐 마이닝 GPU들, 각종 설비들, 이런 자산들이 있겠죠. 그래서 업 자체가 이런 거래소 파산이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지표가 전 세계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50% 이상이 지금 가격에서는 물려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이쪽 보라색 선이 50% 선인데, 이 차트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서 몇 프로의 비율로 사람들이 물려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50% 넘겼죠. 그래서 주변에 말은 안 하지만 옆자리 둘 중에 한 명은 물려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뭐 제가 판단을 할 건 아니고 그냥 빠르게 팩트만 짚고 가면은, 금투세는 일단 2년간 시행 유예됐죠. 대주주 대상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판단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들고 있으면 대주주다.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죠. 10억 원이 뭐 크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뭐 예를 들어 1조짜리 회사에 10억 원 주식을 들고 있는 게 과연 대주주냐라고 했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건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법인세율이 조금씩 낮아졌어요. 법인세가 한국 같은 경우는 OECD 평균 대비 굉장히 높다 보니까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법인세는 낮아졌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은 2023년도 마무리되는데요. 어쨌든 연말까지 좀 이 조용한 무드에서 다들
충전을 잘 하시고 2023년을 잘 준비하는 마지막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